자연 철학자들.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 이날 오후 소피는 흔들의자 위에서 아빠 편지를 받을 수 없게 된 힐데 밀러 큰아까 철학 강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때 엄마가 일터에서 돌아오셨다. 소피야! 엄마가 먼 발치에서 소피를 불렀다. 여기 너에게 온 편지가 있구나. 소피는 아연했다. 자기가 직접 우편물을 가져왔는데 어느 사이 철학자가 또 편지를 보냈나 보다. 엄마께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까? 소피는 천천히 흔들의자에서 일어나 엄마 쪽으로 다가갔다. 우표를 안 붙였네? 연애 편지인가 본데? 소피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 안 뜯을 거니? 뭐라고 여쭤야 할까? 엄마들이 어깨 너머로 자식이 연애 편지를 훔쳐본다는 얘기를 들은 게로구나? 엄마가 그 편지를 차라리 연애 편지라고 믿도록 하는 편이 소피에겐 더 나을성 싶었다. 연애 편지를 받기엔 소피의 나이가 아직 어렵기에 몹시 창피스러웠지만 만약 소피가 생면부지의 철학 선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완벽하게 통신 강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건 더욱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작은 하얀 편지 봉투다. 소피는 제 방으로 건너와 봉투 속에 있던 쪽지에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읽었다. 모든 것이 생겨난 어떤 원질, 즉 원재료가 있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 흙과 물이 어떻게 살아있는 개구리가 될 수 있을까? 소피는 제정신인 사람이면 이 같은 질문들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녁 내내 그것 때문에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다음날 아침 소피는 학교에서 이 세 질문을 차례차례 곰곰 생각해봤다. 만물을 형성하는 하나의 원질이 있을까? 만약 지구에 있는 만물을 생성해낸 어떤 근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갑자기 민들레나 코끼리로 변할 수 있었을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매한가지다. 물론 소피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이 이야기를 말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그건 기적이었을 테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포도주를 비롯하여 자연 곳곳에 수분이 많다는 사실을 소피는 잘 알고 있고 오이가 95%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물을 오이로 만들려면 맹물 외에 다른 무엇을 첨가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개구리에 대한 질문을 곰곰 되새겨 보았다. 개구리에 관한 소피의 철학 선생님은 좀 특이했다. 소피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구리가 흙과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경우에 흙이 단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일 수는 없다. 만약 흙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흙과 물이 합해서 개구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흙과 물이 개구리 알과 올챙이라는 간접적인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은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성 들여 물을 부어준다 해도 채소밭에서는 개구리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소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소피 앞으로 온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들어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피는 동굴 안으로 갔다. 철학자들의 구상. 소피를 다시 만나니 기쁘다. 흰 토끼나 그와 유사한 문제를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공부할 학과로 직접 들어가 보자.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철학 문제에 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그 특징을 간략하게나마 오늘 내게 설명해 주고 싶구나. 물론 순서대로 말이지. 철학자들 대부분은 다른 시대에 또 우리와는 아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선 여러 철학자가 내세운 철학 구상에 대해 질문해보는 것이 좋겠구나. 우리는 그 철학자들이 특히 무엇을 연구했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어느 철학자는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의문을 가졌을 테지. 또 어떤 철학자는 신이 존재하는지 인간이 영원히 불멸하는 영혼을 지니고 있는지 밝히려 했을 테지. 이 한 특정한 철학자의 구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우리가 그 철학자의 생각에 쉽게 동조할 수 있지 않겠니? 어느 철학자도 모든 철학 문제에 몰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철학자란 남자 철학자를 가르친다. 철학사를 남성이 결정해왔기 때문이지. 게다가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또 소유되는 존재로 인류 역사에서 늘 억압당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중요한 경험을 상실했다는 사실 역시 퍽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성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철학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게 복잡한 산수 문제 같은 그런 과제를 내주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때로 적은 양의 연습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라고 할 테다.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자연 철학자들.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종종 자연 철학자라고 불렸다. 이들은 그들이 무엇보다 자연과 자연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미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보았지. 오늘날 무사람들은 만물은 언젠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리스에서 그다지 널리 퍼져 있지는 않았다. 그리스인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무엇인가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물을 생길 수 있었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대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물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고 생명이 없는 흙이 어떻게 키가 큰 나무가 알록달록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 경이롭게 여겼다. 아기가 엄마 몸 안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말이다. 철학자들은 어떻게 자연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사물이 한 물질에서 예를 들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 초기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특정한 원질이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여기에 미치게 되었는지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이 모든 자연 변화의 이면에 분명 숨어있는 원질이 존재할 거라는 상상에서 비롯해 확산되었다는 사실이지. 우리의 관심사는 초기 철학자들이 어떤 해답을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해답 방식을 추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즉 그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우리에겐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초기 철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자연의 변화를 꼬집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영원한 자연 법칙을 발견하려 애썼다. 전승된 신화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지. 무엇보다도 자연 자체를 관찰함으로써 자연의 진행 과정을 깨닫고자 노력한 거다. 이것은 천둥과 번개, 겨울과 봄, 그런 것들을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철학은 이러한 방법으로 종교에서 해방되었다. 따라서 자연 철학자들이 학문적 사고방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의 생각은 이후 모든 자연과학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자연 철학자들이 말하고 기록해 놓은 것은 대부분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초기 철학자들 이후 약 200년이 지나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저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선배격인 초기 철학자들이 이루어놓은 결론들을 모아 적어놓았을 뿐이지. 다시 말해 초기 철학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해선 우리가 전혀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초기 철학자들의 구상이 자연 변화 가운데 원질과 관계가 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은 주장할 수가 있다. 밀레토스의 새 철학자. 우리가 이름을 듣고 알게 된 최초의 철학자는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그 당시 그리스 식민지이던 밀레토스 출신인 탈레스라는 사람이다. 두루두루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었지.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해냈는데 자기 그림자의 길이가 키와 똑같은 순간에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를 쟀다고 한다. 또 기원전 585년에 일식을 계산을 통해 예측했다고 한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생겨났으므로 분해하면 다시 물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탈레스는 이집트에 있을 당시 나일강의 삼각주에 강물이 범람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줄어들면 그곳의 들판에 더욱 비옥한 옥토로 변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다. 비가 오고 난 후 개구리와 벌레들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지. 그 밖에도 어쩌면 물이 어떻게 얼음과 수증기가 되는지 그리고 다시 물로 변할 수 있는지 자문했음직하다. 마지막으로 탈레스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탈레스는 검은 흙이 꽃과 곡식을 비롯하여 벌과 개미에 이르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자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로 가득 찬 땅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확실한 사실은 철학자 탈레스는 호메로스가 상상했던 식으로 신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음 철학자는 탈레스와 마찬가지로 밀레토스에 살던 아낙시만드로스인데 그는 이 세계를 무한한 어떤 것에서 생겨나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세계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 무한한 어떤 것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탈레스처럼 아주 정해진 물질을 뜻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아마도 그는 만물의 형성이 근본이 되는 사물은 이미 형성됐거나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리고 이미 형성된 만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형성되기 이전이나 이후의 존재는 무한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지. 따라서 원질이 보통 맹물일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해진다. 밀레토스 출신인 세 번째 철학자는 아낙시메네스, 기원전 570년경에서 526년이다. 아낙시메네스는 대기 또는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다. 물론 아낙시메네스는 탈레스의 물 이론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물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아낙시메네스는 물은 응결한 대기로 생각했다. 우리는 비가 올 때 대기가 물로 응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아낙시메네스는 물이 더욱 응축해 흙이 된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는 녹아내리는 얼음에서 어떻게 모래가 응결하는지를 본 모양이다. 동시에 그는 불을 엷어진 공기로 생각했지. 아낙시메네스의 의견에 따르자면 공기에서 흙, 물, 그리고 불이 생겨난 것이다. 흙과 물이 들판의 식물로 되는 과정은 그리 먼 길이 아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생명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 흙과 공기, 불과 물이 존재하는 것이라 믿은 듯하다. 그러나 원래 출발점은 대기이다. 그러니까 아낙시메네스는 모든 자연 변화를 뒷받침하는 원질이 있다는 점에선 탈레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셈이지.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 밀레토스에서 출생한 세 철학사는 만물을 형성하는 단 하나뿐인 원질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한 물질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변화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겠지. 기원전 500년경부터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 식민지 엘레아에는 철학자 몇 명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엘레아 학파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 변화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파르메니데스였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늘 이미 존재하던 것이라고 믿었지. 이러한 생각은 당시 그리스인에게는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이었다. 그들은 세계 만물이 늘 있어왔다는 점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했다. 파르메니데스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은 대부분의 다른 철학자보단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변화란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아무것도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 역시 물론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감각을 통해서 여러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각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이성적 설명과 일치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가 오감에 의존해야 할지 아니면 이성을 따라 판단해야 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을 때 그는 이성을 택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하지만 파르메니데스는 눈으로 보았어도 믿지 않았다. 그의 감관은 이 인간의 이성적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세계상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했지. 철학자로서 그는 여러 가지 행태의 감각적 착각을 밝혀내는 것을 자신의 철학 과제로 삼았다. 이렇듯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합리주의라고 일컫는다. 합리주의자란 이성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모든 것은 흐른다. 파르메니데스가 살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소아시아 에페소스 사람으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기본 특성을 지속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헤라클레이토스가 파르메니데스보다 감각적 표현을 더 신뢰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운동 가운데 있으며 어떤 것도 영원히 존속하지는 않는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가 강물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아까 같은 바로 그 물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미 두 번째에선 강물도 나도 처음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또 세계는 지속적인 여러 대립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아파보지 않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없단 말이다. 또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으면 배부름의 기쁨도 모를 테고, 전혀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화를 소중히 여길 줄을 몰랐을 것이며, 겨울이 없다면 봄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었겠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전체를 이루는 총체성 속에서 필수적인 제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했다. 대립상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없다면 이 세계는 이미 끝난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했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신이란 낮과 밤이요, 겨울과 여름이며 전쟁과 평화, 배부름과 굶주림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가 쓰고 있는 신이라는 단어는 물론 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의미하지는 않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고자 한 신 또는 신적인 것은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것이다. 바로 그거다. 그에게 신은 바로 그 자체 내부에서 부단히 변하는 모순에 가득 찬 자연이다. 신이라는 단어 대신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라는 그리스어를 자주 썼다. 이 말은 이성을 뜻하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조종하는 세계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지. 비록 우리 인간이 늘 같은 생각을 하거나 똑같은 이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이성 또는 세계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이 세계 이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들이 대개 자신의 개인적 이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였지. 여기서 헤라클레이토스는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 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가 본 사람들 대부분의 견해는 그저 어린애 장난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자연이 보여주는 모든 변화와 대립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통일과 전체성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만물의 바탕에 놓여있는 이 어떤 것을 신 또는 로고스라고 불렀다. 네 가지 원소. 파르메니데스의 견해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은 한 가지 점에서 서로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성을 토대로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혀주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감각적 인식을 통해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해주었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옳을까? 우리는 이성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것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감각에 더 의지해야 할까?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 두 가지 진술로 작자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으며, 그래서 감각적 인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것은 변하며 모든 것은 흐르며 감각적인 인식은 믿을만한 것이다. 이토록 일치하지 않는 커다란 견해 차이를 그 어떤 철학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이 두 철학자 가운데 누구 말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마침내 이 철학자들이 한데 뒤엉켜 있는 그물망에서 빠져나올 방도를 찾아낸 이는 바로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였다. 엠페도클레스는 앞에 두 철학자의 주장이 한편으로는 둘 다 옳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사람 모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엠페도클레스에 따르면 두 철학자가 보여주는 가장 큰 견해 차이는 바로 이들이 당연히 단 한 가지의 원소만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이지. 만일 두 철학자의 의견이 옳다면 이성이 설명하는 것과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깊은 골은 더욱 깊어져서 결코 건널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이 물고기나 나비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끗한 물은 영원히 깨끗한 물로 남는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는 옳다. 아울러 엠페도클레스는 감각이 설명해주는 말을 믿어야 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에도 동의한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엠페도클레스는 유일한 원질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물이든 대기든 간에 오로지 한 원질이 장미덩물이나 나비로 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자연 역시 단 하나의 원소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거다.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은 모두 네 가지 원소, 그러니까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 네 가지 원소로 흙, 공기, 불, 물을 꼽았다.
자연의 모든 변화는 네 가지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다시 분리하면서 생긴다고 믿었다. 만물은 흙, 공기, 물과 불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단지 혼합 비율이 다를 뿐이지. 꽃이 시들거나 동물이 죽으면 이 네 가지 원소는 다시 분리되기 시작한다. 우리 맨눈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지. 하지만 흙과 공기, 불과 물이 혼합 과정을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는 거다. 즉, 만물이 변한다는 견해와는 맞지 않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겨나는 것은 오로지 네 가지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다시 재혼합을 위해 분리되는 것뿐이다. 이 같은 과정을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화가가 한 가지 물감, 예를 들면 빨간색 물감만 가지고 있다면 초록색 나무를 그릴 수 없겠지. 하지만 그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검정색 물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 여러 물감을 서로 다른 비율로 섞어 수백 가지 색채를 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겠니? 또 부엌일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부엌에서 밀가루 한 가지만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려면 나는 마법사가 되어야겠지. 하지만 내가 달걀과 밀가루 그리고 우유와 설탕을 가졌다면 이 네 가지 재료로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니? 엠페도클레스가 흙과 대기 그리고 물과 물을 자연의 뿌리로 생각한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엠페도클레스보다 앞서서 유일한 원질이나 물이나 공기 또는 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썼다. 물과 대기가 자연의 중요한 기본 요소임을 강조한 사람은 철학자 탈레스와 아낙시메네스였다. 그리스인들은 불 또한 중요한 것이라 여겼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에겐 태양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 사람과 동물의 체온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 아마 엠페도클레스가 장작이 타는 장면을 관찰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사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말이다. 우린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내는 딱딱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물이 내는 소리이다. 어떤 무엇이 연기로 변하지? 연기는 공기가 아니니? 우리가 보고 있는 불이 꺼지면 재가 남는데 그것은 흙이란다. 자연의 변화는 네 가지 자연의 뿌리가 혼합하고 다시 분리되면서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해낸 엠페도클레스 이후에도 여전히 설명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즉 이러한 물질이 서로 섞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꽃이라는 혼합물을 다시 분해하는 힘은 무엇인가?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에는 서로 다른 두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두 힘을 사랑과 미움이라고 불렀다. 사물을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이며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미움의 힘이라고 보았다. 또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점은 그가 물질과 힘을 구분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에도 과학 분야에선 원소들이 자연계에 내재하는 힘들을 엄격히 구분한다. 현대 과학으로도 모든 자연의 진행 과정은 여러 원소들과 자연계 내에 내재하는 몇 가지 힘들의 공동 작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엠페도클레스는 그 밖에도 우리가 무엇을 감지할 때 무엇이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내려 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꽃을 볼 수 있는 것일까? 꽃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소피아, 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없다면 지금이 그 기회다. 엠페도클레스는 우리 눈이 자연의 다른 만물과 마찬가지로 흙과 공기, 물과 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우리 눈의 흙 성분은 흙으로 된 대상을 포착하고 공기 성분은 공기로 된 것을, 그리고 물과 불은 각기 물 성분과 불 성분을 파악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 네 가지 원소 가운데 하나라도 눈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나는 자연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모든 부분 속에 깃든 전체. 한 특정한 원질, 예를 들면 물이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만물로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만 만족하지 않은 한 철학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아낙사고라스는 흙과 대기와 물과 불이 피, 뼈, 피부, 머리카락이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아낙사고라스는 자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소립자로 조립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만물은 더 작은 소립자로 분리할 수 있지만 가장 작은 소립자도 그 속에 전체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떤 다른 사물에서 생길 수 없으므로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먹는 음식 속에도 피부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사물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아마 오늘날 볼 수 있는 다음 두 사례는 아낙사고라스가 생각한 바를 좀 더 명확히
해줄 것이다. 오늘날의 레이저 기술은 소위 홀로그램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홀로그램이 자동차를 비추고는 이내 부서져 버린다 해도 전체 자동차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 즉 방금 자동차 범퍼를 보여준 홀로그램의 한 편만을 가지고서도 자동차를 비출 수는 있다는 말이다. 홀로그램의 가장 작은 소립자 속에서도 전체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사람의 몸도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내 손가락 세포를 긁어 떼어내면 그 피부 세포의 핵은 피부에 관해서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내 눈과 머리색, 그리고 손가락 숫자와 모양새 등 전체에 관한 설명이 바로 한 세포 속에 깃들어져 있단 말이지. 세포 하나하나에는 내 신체 속의 모든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깃들어 있다. 가장 작은 소립자 속에서도 전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지. 아낙소고라스는 사물 전체를 내포하는 이 작은 소립자를 사물의 기초가 되는 싹이라는 뜻으로 종자 혹은 맹아라고 불렀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지? 사랑의 힘이 각 원소를 온전한 물체로 조립해준다는 엠페도클레스의 말을. 아낙사고라스 역시 소위 질서를 세우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꽃과 나무를 창조하는 일종의 힘이 있다고 상상했다. 그 밖에도 아낙사고라스는 우리에게 세계가 알려진 최초의 철학자라는 점에서 흥미롭지. 그는 소아시아 출신인데 40살쯤에 아테네로 건너갔다. 아테네에서 그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태양이 신이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반도보다도 더 큰 불덩이라고 주장했지. 아낙사고라스는 특히 천문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모든 천체가 지구와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어느 한 운석을 연구하고 나서 바로 이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행성에 사람이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그 스스로 빛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빛을 대받아 빛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일식이 일어나는지 구명해냈지. 추신, 소피아, 내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줘서 고맙구나.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단원을 아마 2번이나 3번쯤 거듭 읽어야 할 거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단다. 이제 너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 감탄하지는 않겠지? 자연의 원질과 변화에 관한 문제를 놓고 최선의 해답을 구하는 일은 내일까지 기다려야겠다. 내일은 네가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를 알게 될 테니까. 더 이상 미리 말해줄 수 없단다. 소피는 동굴 안에 앉아서 탁 트인 바깥을 응시하였다. 애써 지금껏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물론 보통 맹물이나 얼음이나 수증기 외에 다른 사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물이 수박이 될 수는 없다. 수박은 물 말고도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피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사실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만일 그렇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얼음이 물로 되어 있다고 철두철미하게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하고 있었다면 필시 물이 어떻게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내리는지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정확하게 관찰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피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 애썼다.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종류의 변화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소피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파르메니데스가 한 가지 점에서는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이성은 사물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사물로 변화한다는 생각을 수용할 수 없었다. 파르메니데스는 그 같은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아마 무척 용기를 냈을 것이다. 이미 그와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자연 변화를 거부해야만 했을 테니까 말이다. 그때 분명 많은 사람이 그를 비웃었을 것이다. 엠페도클레스 역시 자기 이성의 판단에 따라 세계가 한 가지 이상의 여러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 변화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옛날 그리스 한 철학자가 그저 이성만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그는 물론 자연을 관찰하긴 했지만 오늘날의 과학처럼 화학적 분석을 해낼 수는 없었다. 소피 자신은 스스로 만물이 흙과 공기, 불과 물로 되어 있다고 확신하는지는 통 가능히 어려웠지만 그 같은 확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원리적으로는 엠페도클레스의 생각이 옳았음이 틀림없다. 이성에 따른 판단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변화를 감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세계가 한 가지 이상의 원질로 되어 있다는 생각뿐이다. 소피에겐 철학이 정말 무척 흥미로웠다.
소피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꼭 되새겨보지 않고 자기 이성만으로도 여러 다른 사유방식에 따라 그 생각들을 뒤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피는 근본적으로 철학은 배워서 익힐 수 없다는 확실히 들었지만 아마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